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카스피해는 이란, 카자흐스탄 등 무려 5개 나라가 접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면적이 우리나라의 3.7배에 달하고요. 민물 생태계와 짠물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서 호수이면서 바다인 독특한 곳인데요. 여기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까지 풍부해서 호수 주변국들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카스피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자원 채굴과 수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위기 앞에서 외교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도 협력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이탈리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잇는 메시나 해협 대교 건설 사업을 이탈리아 정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사업비가 21조 원이나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크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28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등 8억 2,500만 달러, 약 1조 1,400억 원 상당의 대외 군사 판매를 잠정 승인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비용을 대는 방식입니다. 또 이들 무기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카고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시카고 외곽 해군기지에 이민 작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시카고에 군대를 배치해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안 유지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에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재집권한 뒤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인데요. 이번 총회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경우 관세 협상이나 유사시 주한미군의 이동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이슈 등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의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개의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거나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EU와 미국의 공동성명에 미국이 EU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이 조항들을 EU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EU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15% 관세율이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파나마가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내에 강력한 무장 갱단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이티에선 2021년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현재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의 80%가량을 갱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갱단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3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IT 국내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실향민도 1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협상 테이블 대신 탄도학을 선택하고 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이러고 있다라고 한 얘긴데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27일 오전부터 28일까지 공습을 가했습니다.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1명이나 사망을 했는데요. 이번 공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두 번째로 큰 키이우 공습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공군 측에 따르면 러시아가 하룻밤 새에 드론 598대, 미사일 31대를 포함해서 총 629발의 공습 무기를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공격 15일에 미러 정상이 이제 대면 회담을 갖고 휴전 협상을 논의한 지 2주 만에 또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에 대해서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이 사태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키이우시는 29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 대신 탄도학을 선택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대신 계속해서 살상을 벌이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여전히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종전과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의 직접 대화가 어려워졌다. 이 만남은 일어나지 않을 게 명백해 보인다라고 메르츠 독일 총리가 밝혔는데요. 네. 사실 메르츠 총리가 18일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유럽 이렇게 정상회의가 함께 열렸을 때만 해도 이 양측의 정상회담이 2주 내로 열린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 지금 바로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또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28일 브리핑에서 이 공격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당사자 양측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관련 장비 약 1조 1,400억 원 상당의 대외 군사 판매를 잠정 승인했는데요.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미국 쪽에 유도 기능을 갖춘 장거리 무기인 사거리 연장 공격탄 미사일 3천여 발 달라, 관련 장비를 달라, 부품과 지원 서비스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장비를 사는데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제공한 자금 그리고 영국의 대외 군사 금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이게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게요. 9월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그러니까 이른바 전승절 기념 열병식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북중러 3국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상설을 일시에 잠재우는 한편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인데요. 북한의 지도자가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건 1959년 이후 66년 만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도 지금 거의 2019년 1월이 마지막이었으니까 한 6년여 만이 되겠고요. 네. 여기에 3년 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양국 간 국경이 좀 폐쇄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인적, 물적 교류도 끊겼었고 이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중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교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다시 파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걸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에도 이런 북한의 경제난이 있다라고 AP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북중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깝다라는 걸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회담까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을 하면 친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은 물론이고요. 서방 진영 전체와 대립하게 되는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는 걸 좀 꺼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북중러 밀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이 양국의 우리나라 영향력이 여전하다라고 시 주석이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니냐. 그래서 연출을 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중을 통해서 중국과 여전히 혈맹 관계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좀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서로 많은 계산들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네요. 네. 반면에 자유진영 국가의 정상들은 불참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 전승절을 앞두고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서방국과 항일로 우리가 협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네. 서방국가 정상들이 오길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진영 정상들은 참석을 하지 않게 됐는데요. G7을 비롯해서 영미권 5개 국가의 안보협의체죠.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 그리고 쿼드 같은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국 정상들도 다 열병식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주요국 정상들이 안 가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네. G7에 대항해서 신흥 경제국들이 모인 브릭스의 핵심 멤버인 인도의 모디 총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마포사 대통령도 다 불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세 정상이 다 무역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기 때문에 이 정상들은 혹시 오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기대를 네. 했을 수 있는데 시 주석에게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들 국가가 안 가는 건 특정 진영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을 오가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의 국위를 과시하는 열병식에 참가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열병식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옆에 네. 누가 서느냐. 그렇습니다. 뭐 26개 국가 정상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중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특히 초대받은 정상들 테란문 성루에 올라서 다 함께 열병식을 관람합니다. 네. 근데 자리 배치가 외교적으로 이럴 상징하는 게 때는. 크잖아요. 네네.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면 이 3국의 관계 강화를 대외적으로 그냥 한 번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이제 찍히게 되는 건데 네. 여태까지 관례상 최고 상석인 시 주석 오른쪽 옆자리는 항상 푸틴 대통령이 앉았었습니다. 역시. 예, 10년 전에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시 주석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그 푸틴 대통령의 오른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게 되는데요. 자리 배치 등에 따라서 김 위원장과 우연히 동선이 겹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북한이 가급적 안 만나게 자리를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자리 배치 외에도 중국군이 어떤 첨단 무기를 보이느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특히 중국이 이번에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중국군 현대화의 성과를 여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있습니다. 9월 3일 네.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된 소식들 종합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포세이돈의 분노를 잠재우라. 포세이돈이 그리스 신화의 바다를 담당하는 신인데요. 바다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진, 폭풍도 함께 다스리는 신입니다. 상징이 삼지창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땅에 쾅 내리치면 뭔가, 그게 지진이 된다. 예. 이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건데 대만 인근 해역에서 27일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지진 활동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대규모 강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네. 포세이돈이 내리치지 않도록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사람은 고아카이원 전 대만 지진 예측 센터장입니다. 네. 최근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진들을 좀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3월에
6월에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있었고요. 네. 7월에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만만 해봐도 과거에 평균적으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연간 2.5회에서 3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최근 5년간의 기록만 분석을 해봤더니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횟수가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기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고 전 센터장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대만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99년에도 규모 7.6의 지진이 있어서 2,4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작년 4월에도 화롄현에서 규모 7.2의 강진으로 18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고 센터장의 경고가 현실화가 된다면 네. 이제 환태평양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진 재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움직임, 흐름을 네. 좀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필요는 있죠. 네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관광객은 신성 불가침한 존재다. 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중 하나죠. 베네치아에서 네.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니까 주지사가 그러면 전자 팔찌를 부착하겠다라는 강경 대응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 실시간으로 소매치기범 이동을 추적해서 재범을 사전에 막아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주의 루카 차이아 주지사입니다. 전자 팔찌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상습범이 범행을 했을 때 경고 신호가 당국에 전송되는 그런 이치를 갖게 되는데요. 네. 관광객은 신성 불가침한 존재다. 그들이 우리의 거리와 골목을 걸을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치기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고 시민, 관광객,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니까 우리가 맞서는 행동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인데 네. 영상에 보면 베네치아 여행을 왔던 미국 가족이요. 네. 가방에서 무선 이어폰과 지갑, 여권이 사라진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이어폰 추적하는 앱을 통해서 이 소매치기범 3명을 직접 쫓아가서 붙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인 여성이 소매치기범 중에 14살 소녀의 머리채를 붙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한 1시간을 버텼어요. 와. 근데 이 과정에서 소녀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여성이 가방에 맞아서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지금 SNS에서 4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아주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매치기 일당 중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네. 미성년자였답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텔레그래프지가 현지 범죄 조직들이 14세 미만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네, 어린이들을 네.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재판 절차에도 허점이 있답니다. 소매치기 범이 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네. 피해자가 증언을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이잖아요. 피해자들이. 네. 이미 베네치아를 떠난 상태여서 본국으로 처벌로 갔겠죠. 네. 이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리알토 다리 인근에 소매치기 골목이다라는 현수막까지 걸면서 당국의 강력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영국 여행 보험회사인 쿼터존이 조사한 결과 이탈리아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가운데 2023년 기준으로 소매치기 위험이 가장 큰 국가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 정말 이색적이고 너무 낭만적인 그렇죠. 도시인데 이게 도시의 안타깝네요. 이미지를 흐리는 그렇습니다. 일이.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 팔찌. 네. 자, 다음 키워드 매물 없음.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요. 햇빛이 잘 드는 남향집이 아니라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북향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쿄의 한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북향집이 이미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약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서향이나 남향집은 볕이 강해서 더워서 꺼리는데 네. 북향은 상대적으로 쾌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집에 살던 한 20대 직장인이요. 이제 곧 북향집으로 이사를 간다. 남향은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눈이 부실 뿐만이 아니라 집안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햇빛이 적은 집에서 더위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네. 예. 북향집에 이미 5년째 살고 있다는 한 40대 분은 네. 채광이 좋아서 집이 어둡지도 않다. 여름에 집안이 30도를 넘지 않아서 오전에는 에어컨을 안 켜고도 지낼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또 단열 성능이 좋아서 견딜만 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네. 한 도쿄 시내 아파트가 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는 조건이 같은데도 남향집은 월세가 우리 돈으로 한 47만 원인데 네. 북향집은 우리 돈으로 42만 원 정도로 10% 정도 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나 일본 폭염이 심각하길래 이럴까. 도쿄 도심이 이달 18일부터 10일 연속 폭염일을 기록하면서 1875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고요. 네. 지난달 말부턴 나흘 연속 40도가 넘었고요. 이달 5일 군마현 이세사키시에서는 41.8도까지 기록되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적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선호되는 지금 방향까지도 그러니까요. 바꿀 수 있다. 네. 또 알게 됐고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원보 의식은 0인데 먹는 짐 접는 100. 예, 일부를 그렇군요.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보양식으로 민물장어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어 소비량이 일본이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장어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에 관한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지금 기존의 유럽 뱀장어에 이어서 일본 뱀장어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장어를 멸종 위기종에 포함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11월에 이게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규제를 받게 되면 해당 생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허가서를 의무 발행을 해야 되니까 국제 거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아무래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일본 내 장어 소비량의 7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이런 이제 규제가 확정되면 수입을 해오기가 좀 일본도 어려워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일본에서 우려가 나오는데 그래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대요. 일본은 일본 국내 장어를 다 먹은 뒤 중국 유럽 장어가 멸종할 때까지 또 먹었다. 일본은 늘 먹고 난 뒤에야 문제를 깨닫는다. 자원 보호 의식은 0인데 먹는 집념은 100. 이런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군요. 네.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지겠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좀 자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컨트리 러버스의 Run and Run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기소와 관련해 국방부 검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미일 순방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두 정상의 신뢰관계 구축을 꼽았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7월 소비가 2.5% 늘어 2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과 투자도 전달보다 늘어 5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정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의 수건 사업이었던 메시나 해협 배교 건설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 사이의 메시나 해협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아직 배로 오고 가는데요. 네.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두 곳을 연결하는 메시나 해협 대교 건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3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네. 완공되면 현수 구간만 3.3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메시나 대교는 단순히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넘어 이탈리아 사회의 뿌리 깊은 지역 격차와 갈등을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수건 사업이지만 네.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단 본토와 섬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동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점을 내세웁니다. 네. 현재 시칠리아에서 본토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트라게토라고 불리는 연락선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향이 자체는 약 20분이지만 차량과 열차를 싣고 내리는 대기 시간을 합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네. 특히 장거리 열차는 객차를 분리해서 배에 실은 뒤 건너편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이라 물류관들이 병목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메시나 대교가 완공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철도는 독일 베를린에서 시칠리아 팔레르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럽 교통축의 일부가 되고 네. 이에 따라 물류 효율은 높아지며 관광객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 남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정부는 연간 최대 12만 명의 고용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 주산치로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메시나 교량 건설 사업이 매번 이제 계획에만 머물렀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앞에서 전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도 더 큰 걸림돌은 바로 조직범죄 개입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직도 마피아 카르텔이 존재하는 남부 지역에서 네. 이처럼 예산이 큰 프로젝트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탈리아는 대형 인프라 사업 때마다 불법 하도급이나 부패 스캔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아직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두 번째는 지진과 자연재해에 따른 기술적 난제입니다. 네. 메시나 해협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유럽에서 지진이 잦은 곳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거센 바람과 빠른 물살까지 더해져서 세계적으로도 다리 건설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힙니다. 네. 이런 불안정한 지반 위에 초대형 교량을 세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요.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는 도로, 철도, 병원 같은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다리 하나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요? 네. 이번에는 참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멜로니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하게 물어붙이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멜로니 총리는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국방 안보입니다. 최근 나토는 회원국들에게 2035년까지 GDP 대비 최대 5%를 국방과 안보에 지출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때 순수 국방비 외에 전략 인프라 구축 비용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는데요. 멜로니 정부는 메시나 대교를 바로 이 나토 전략 인프라로 지정해서 건설 비용 일부를 국방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시실리아 섬에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감시하는 미군과 나토의 핵심 기지인 시고넬라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리가 건설되면 군사 장비와 병력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잇는 게 오랜 수건 사업이었을 텐데 이번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논리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네.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려는 묘수라는 평가와 교량 건설을 군사적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국방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시나 대교는 현재 2032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멜로니 정부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100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남게 될지 이탈리아 사회 전체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느 곳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 나라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호수.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찾아보니까 큰 줄 알았는데 면적이 3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배 가까이 3.7배? 유라시아 네. 북판에 있고요.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5개 나라가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카스피해 연안 국가인 건데 그러니까 카스피해 내륙에 있거든요. 호수잖아요. 예. 네. 근데 물도 호수와 바다의 중간이래요. 제가 그게 무슨 표현인가 찾아보니까 여기 주로 이제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게
러시아의 그 볼가강. 이게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데 그렇군요. 카스피해로 들어오는 담수의 한 80% 이상은 볼가강에서 온대요. 원래 뭐 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은 뭐 원래 뭐 130개 막 그랬는데 다 그냥 볼가강에서 대체로 물이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볼가강 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점 네. 거기는 담수에 가깝고 아무래도 그러죠. 강물이 들어오는 예. 거니까.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네. 염도가 좀 높고 바다 같고 그래서 섞여 있다는 거 여러 지역 그래서 이 카스피해는 지역에 따라서 네. 소금 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평균을 잡아보면은 바닷물보다는 그 염도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바다는 아닌데 완전한 담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주변에 이 해양 같은 짠물 생태계, 이 민물 생태계가 다 있대요.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 호수의 물이 네. 전 세계의 호수 물을 몽땅 합친 것에 한 40%에서 44%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면적이라든가 네. 그 뭐 물의 양을 놓고 보면은 네. 미국 5대5 다 합친 것에 3.5배 그리고 근데 담수만 놓고 보면 완전한 그 민물 네네. 민물 양은 사실 그 러시아의 그 바이칼 호수가 제일 많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예, 카스피해. 독특한 환경인 예. 건데요. 오늘 이 카스피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갑툭튀 카스피해가 아니고 네. 예, 여기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항만이라든가 원유 수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태계도 큰 영향을 입히고 있고 그래서 여기 생태부 차관이 네. 며칠 전에 그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카스피해 해수면이 30년 사이에 수위가 2.5m가 낮아졌다. 근데 이게 30년인데 네. 지난 5년 사이에 0.93m, 1m 가까이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저희도 사실 카자흐스탄 통신원 통해서 예. 카스피해 뭐 철도 물류 예. 관련된 얘기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네. 네. 자원이 많은 곳에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이제 카스피해 이 물이 있는 말 그대로 이 호수와 그 주변 지역을 합쳐서 여기가 깊이 꺼져 있는 분지 모양이래요. 그래서 카스피 분지, 드넓은 지역이죠. 네.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일종의 카스피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자원 매장량이 그 미국 에너지정보국 추정을 보니까 원유 매장량이 한 480억 배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약 8조 2,700억 입방미터. 이게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것도 세계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가 일찍 개발이 사실 시작은 일찍 됐었어요. 그래서 무려 1840년대 그렇군요. 세계 최초로 해양 유전을 개발한 곳. 그다음에 기계로 시추한 유정이 개발된 곳이 바로 여기래요. 여기에 제일 유명한 이제 석유 항구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인데 네. 그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원유 생산량이 하루 한 120만 배럴 수준이니까 에너지 채굴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네. 여기가 유명해진 게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 특히 이제 2차 대전 때 네. 이때 그 소련 원유의 절대적인 공급원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1940년에는 소련 전체 석유 나오는 거에 80%가 바쿠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네. 2차 대전 뒤에 소련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옮겨갔고 유전이 그래서 카스피해 쪽 비중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990년대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인 거죠. 네,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서방 사이에 3개의 계약이 있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저도 그래서 이 말이 대체 계약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3개의 계약일까? 영어로 이럴 3개의 정도로. 계약이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1994년 9월에 바쿠에서 체결된 이제 석유 개발 투자 협정이에요. 네. 근데 이때 아제르바이잔이 1991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한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네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외화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헤이다르 알리예프 당시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 다 끌어모아서
대규모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이 카스피해 세계 유전군을 묶어가지고 네. 이거를 뭐 유명한 회사들이 다 끼어들어갔어요. 영국의 BP, 미국의 엑소, 노르웨이, 일본, 러시아 기업까지 해서 8개 나라 11개 이제 다국적 이 메이저 기업들이 개발을 하기로 한 거였고 네. 원래는 2024년까지 30년 계약이었는데 2017년에 계약 만료 앞두고 205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을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은 일단 국가의 신생 국가였으니까 재정 기반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 에너지의 허브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아제르바이잔이 조지아 거쳐서 뭐 튀르키예 쪽으로 가는 송유관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 우리가 뭐 카스피해 뭐 지정학적인 위상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 에너지 안보 구상이 만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중간에서 튀르키예가 어떤 중개자로 역할하는 이런 지정학적인 교차점이 됐는데 네. 그 기반이 된 게 이 세기의 계약이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이었네요. 예, 그야말로. 듣고 보니 중요한 것 같죠. 네, 예. 세기의 계약 맞네요. 네.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원유 생산에 좀 많이 욕심냈을 것 다들 같습니다. 제조업 국가들은 사실 아니고 네. 이렇게 뭐 좀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생산은 이미 2010년 무렵에 정점을 찍고서 지금은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 카스피해에서 이동을 했고 네. 특히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 말부터는 이 남북 가스 회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에너지를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를 또 우회할 수 있는 노선으로 또 이제 그러네요. 주목을 받는 거고 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1979년 조금 늦게 발견된 탱기즈 유전이라는 거를 이제 독립대에 대규모로 개발을 했는데 네. 요거는 또 흑해를 통해서 이제 송유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요. 지금은 사실 카스피해 지역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같은 경우는 한 20%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뒤늦게 후발주자 이거 조금 더 개발이 늦었던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뭐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만은 못한데 네. 2009년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개통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카스피에 물이 줄어들면 항구에 선박이 드나들기가 어려워져요.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물류 비용이 높아지고 가스 채굴 그렇죠. 수출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바쿠의 주요 터미널 부근에 이 카스피해 이 호수 밑에를 작년에도 엄청나게 이 흙을 파내는 준설을 네. 했다고 해요. 네. 호수 바닥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예. 생태계에 일단 영향을 미치겠다 그 그것도 생각부터 드네요. 그렇고 일단 물이 말라가는 거. 여기가 원래 이 카스피해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기후가 다양하대요. 여기가. 그렇겠네요. 뭐 3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풍부하죠. 근데 그리고 내륙 호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동물 종의 한 62%가 이 카스피해 지역에만 있는 고유종이라고 해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카스피해 물범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내륙에 서식하는 이제 바다표범 종류 중 이게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10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120만 마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10만 마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겨울철에 이 호수 위에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이 얼음이 안 얼다 보면 그 얼음 위에서 번식하고 생활 공간인데 그렇죠. 포유류잖아요. 물에 네, 살지만 네. 어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뭐 남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지만 네. 이게 해수면이 지금보다 그 5m 정도 낮아지면은 이 해빙이 81%가 사라진다 이런 경고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철갑상어 그건 참 할만한입니다. 캐비어 때문에 제가 앞서서 키워드에서도 먹는 집념이 100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 민물장어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캐비어 때문에 이제 네. 남획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남획도 있지만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빠지면서 네. 원래 있었던 습지라든가 이 갈대밭 이런 게 파괴되면 거기 원래 생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위협받고 네. 있는 거고 철갑상어는 그래서 그 여름과 가을 서식지가 절반 정도 사라졌고 네. 특히 산란을 하러 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로들이 올라가죠. 곳곳이 좀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카스피에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러면 기후 변화. 지금으로 때문이겠죠. 봐서는 그게 좀 큰 거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그 위성 데이터 최근 5년 보면 카스피해가 매년 이제 수위가 7cm씩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기후 변화가 그 지금에서 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기후 변화를 할 때 뭐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간급 시나리오, 낮은급 시나리오 이렇게들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카스피해는 호수 면적이 이번 세기 안에 37%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막아야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가 보도한 게 올 7월 지난달에 카스피해 수위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러시아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던 건데 그 근처에 이 바다 발트해가 있죠. 네. 발트해보다 29m 이상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소련권 국가들은 발트해를 기준으로 해발 고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해발 고도 마이너스 29m가 된 거죠. 사실 이 카스피해 수위는 여러 가지로 뭐 끌어쓰기도 하고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20세기 내내 낮아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낮아져서 최근에는 이제 발트해보다 한 26에서 27m 정도 낮았는데 이번에 더 떨어진 거죠. 네. 사실 이게 1m, 2m 떨어진다는 게 엄청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에 다른 지역의 바다,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저지대 사람들 뭐 큰일 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카스피해 지역은 반대예요. 항구 많고 주민 많고 한 곳이 여기도 또 이 호수에 물이 좀 얕은 곳들이었고 거기에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물이 후퇴를 하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400만 명, 카스피해 지역 전체로는 이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네. 한 1,5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유엔 환경개회 UNEP 사무총장이 작년 11월에 바쿠에서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그 COP29 열렸을 때 네. 이번 세기 동안에 카스피해 수위가 뭐 18m 낮아질 수 있다. 이번 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2050년이겠죠. 그때까지 카스피해 유역에서 최대 500만 명이 떠나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인간의 어떤 활동이 끼친 영향도 그렇죠. 만만치 않겠죠. 예, 이게 특히 사실 여기가 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이런 뭐 흑해라든가 카스피해, 바이칼 이런 데 다 오염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런 데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들 탄압받고 이런 걸 글들도 읽어봤었는데 일단 러시아 이 볼가강 하류 자체가 이제 러시아 차원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카스피해 그 해저 유전 원유 채굴하고 정제하고 이 과정에서 또 오염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핵발전소들이 있어요. 러시아 쪽에. 그래서 원전 방사성 폐기물 누출 이거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카스피해 수위가 줄어드는 게 순전히 기후변화 탓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볼가강에 계속 댐을 짓고 있는 것도 수량이 줄어드는 원인이다. 네. 이렇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카스피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경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클 텐데 이 인접 국가들이 지금 5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죠. 카스피해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연안 5개국 회의인데 네. 열린 지 처음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2002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처음 열렸고 네. 근데 주된 의제가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카스피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렇게 공해상의
자원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막는다든가 네. 한마디로 개발 위한 그 정비 작업하는 그런 성격이 많았고 네. 2019년부터 이 연안 5개국들이 또 카스피해 경제 포럼이라는 것도 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름 그대로 경제협력, 무역, 뭐 국경, 안보 같은 거. 그래서 환경 의제는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021년 10월 경제 포럼에서 이제 육상의 오염물질로부터 카스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 이런 거를 뭐 만들긴 했지만 네. 아직은 조금 서로 약간 공유주의 미국처럼 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유엔 환경회의를 주도해서 네. 2003년에 이란에서 테헤란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이게 2006년에 네. 이미 발효가 됐고 이제 카스피해 5개 나라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협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카스피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고 네. 내년 8월에 테헤란에서 이 테헤란 협약 20년 맞아서 카스피해 정상회의 7차 회가 열리는데 네. 이게 그 아랄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알아요. 1960년대와 비교해서 물의 양 면적 10분의 1로 줄어든 그래서 이 카스피해는 뭐 아랄해처럼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네. 아무튼 이쪽 국가들도 이 중요성을 이제는 인식은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내년 8월 1년 남았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랑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서도 네. 두 나라 간에 양자 간에 또 회의를 하면서 또 이 문제를 논의를 하기도 하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그 시간 동안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큰 예. 영향을 미쳤는지도 새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상한 GPS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카스피해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